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사내 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업무용 건물과 토지 매입 비용도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이 세제에 따른 세 부담을 거의 지지 않게 된다. 이런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 그리고 기업인의 사면 2015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화로 뵙습니다. 네. 네, 기획재정부가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의 그 업무용 건물 또 토지 매입 비용도 투자로 인정한다는 건데요. 우선 이 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상했던 대로고요. 네. 원래 처음에는 기업 소득을 환류하겠다. 그래서 그 개인의 소득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것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야당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도 받겠다.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 완화되고 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 것이죠. 그런 측면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업들에게요. 과세하지 않는 투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법인세도 그렇게 조정이 잘 안 돼 있고 여기에다가 과세하지 않는 투자의 범위를 확대해주면 오히려 기업에게 더 큰 이익이 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이런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네. 기업은 너무 봐주고 네. 개인들에 대해서는 쥐어짜는 식으로 과세를 한다. 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미 선전 효과는 봤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기업들의 이제 로비를 받아들여서 기업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이제 재벌 대기업은 사실 거의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요. 네. 중견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보겠죠. 네.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가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거죠. 네네. 네. 자, 우선 그러면 지난 9월에 이제 한전 땅 구입한 그 현대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땅을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현대차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 네. 정부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네. 규칙을 만들 때 그것까지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기업들에게 네. 자꾸 혜택을 주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부 재정은 점점 그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전망이 계속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데 기업들은 이렇게 대규모로 봐주기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참 이 정부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 세수를 걷어서 하려고 하는지 정말 그냥 그야말로 그 유리알 지갑만 털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세법 개정안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 네네. 의원님 주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열심히 그동안 싸우셨는데 이번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주세법이 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제 그 맥주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렇죠. 그 최근에 뭐 어젠가 그제도 뭐 맥주 회사들끼리 서로 네. 비방하고 이래서 뭐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다른 맥주 회사에서 뭐 냄새가 난다. 거기 맥주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대기업 2개 기업이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거든요. 맥주 네, 시장을. 네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커나갈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지금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요. 대기업보다 더 많이 내는 구조거든요. 이른바 종가세라고 해가지고요. 종가세. 그러니까 종가세.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네네네. 요번에 이제 담배의 경우에도 처음에 정부에서는 네. 그렇게 종가세로 다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로 가져왔는데 네.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담배가 전부 석권을 하게 된다. 네. 거기는 이제 싸게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요. 예. 그 현재 맥주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외국 맥주가 지금 물밀듯이 들여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또 국내 맥주 중에서도 대기업 맥주가 생산비가 싸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덜 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한 혹은 뭐 규제가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중요한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정부에서 또 역시 이번에도 우리도 역시 그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한두 가지를 지금 요번에 채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우스 맥주집을 차리기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민생 관련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그냥 정부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이제 하우스 맥주가 예전보다 조금 이제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냈는데요. 네, 하우스 맥주 낼 때의 뭐 그런 전용 매장의 규모라든가 혹은 이제 그 하우스 맥주를 이제 그동안은 그 맥주를 이렇게 파이프로만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케이크통이라고 해서 통에 담아서 다 운반하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 파이프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요구를 했고 이제 그런 정도 받아준 것이죠. 그래서 좋아진 건 사실인데 현재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그 시장의 그 독과점 사정을 개선하기에는 턱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 기업인 가석방을 제안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론조사도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최경환 경제팀은 기업인 가석방을 제안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처럼 포장한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겠죠. 기업인들의 그런 불법적인 것을 또 조장하게 될 거니까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특정 재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SK 같은 경우에 지금 회장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데요. 네. 이제
그 기업인들이 아마 엄청나게 로비를 했겠죠. 그 기업에서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엄청난 로비를 해서 거의 다 될 것처럼 됐는데, 네. 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감정이 나빠져서 이거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밀어붙이는 거 보면 역시 최경환 부총리는 친재벌 부총리임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 뭐 재벌들하고 가깝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한국경제신문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지만 재벌 우호적인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도 역임을 했었죠. 네. 뭐 그런 전력으로 인해서 이제 재벌들하고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현아 부사장이 왜 그렇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까? 네. 바로 이렇게 정부조차도 재벌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도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네. 바로 조현아 부사장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납득할 수 없는 재벌 2세, 3세들의 태도를 낳은 거 아니겠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로 최경환 부총리가 조현아 부사장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특히 이제 재벌 3세, 2세들에 대한 국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과정에서도 기업인 가석방을 주장하는 걸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재벌들은 정말 굉장히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눈치 안 보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치 안 보고 기업 편들게 하는, 대놓고 기업 편들게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정부가 22일이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우선 총론으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뭐 다른 게 없었고요. 네.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오는 보수적인 정책,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겠다.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서민 경제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혹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데 네. 과연 이런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네네. 이런 방식의 경제 운영 정책을 발표를 해서요. 네.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테면 최경환 경제팀 초반에는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을 때 뭐 아주 미약하나마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가계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완전히 여지조차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정무 감각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경제 운용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처음에 가졌던 것은 틀림없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신용에만 그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재벌의 그런 성향을 드러내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부가 해야 되는 즉 재벌들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쥐어짜는 그것을 이제 저분들은 이제 개혁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일반 뭐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지금 네. 이제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노동시장 개혁하겠다. 네. 또 뭐 심지어는 교직원 연금과 뭐 군인 연금까지 개혁하겠다고 그랬다. 그거는 좀 와전된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한 발 뒤로 빼고 있는데요. 논란이 컸죠, 이것도. 예. 네, 전반적인 추세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네. 서민들에게는 계속 쥐어짜는 것을 저분들은 이른바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경기 전망이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그냥 무참하게 밟아버린 이런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재벌 성향을 드러내고 일반 서민들 그리고 또 노동시장에서는 약자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정책이 갈 때 이를테면 야당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정부가 이렇게 친재벌 정책으로 막 나갈 때 이거를 좀 누군가는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 외에는 네네. 야당이 제어 수단을 이제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를테면 국민들의 하나의 그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네네. 여론에 의해서 이제 그 정부 여당이 좀 뭐라 그럴까요?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럴 때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문제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그것을 막게 되면 네. 자꾸 경제 활성화를 막는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좀 틀림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가 부동산 3법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부동산 3법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를테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초과이익 환수도 3년 동안 유예를 하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재건축 조합원 세개주택 허용하는 방안 등등 강남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 합의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국회 안에 계셔서. 이 안이 원래는 6개월 전에 이제 정부 여당이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막으니까. 네. 정부 여당이 굉장히 순화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그냥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법조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것을 회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 다음으로 취한 정책이 네.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 이른바 선전 효과를 아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선전 효과요.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제 잘못된 네. 최경환 부총리의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는 그런 부동산 기대 심리를 높여서 네네. 자꾸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도 지금 이미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죠. 네.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애자고 그랬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현재도 지금도 유보돼 있는 상황이니까 유보되는 기간을 한 2, 3년 늘리자.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정부 쪽에서 완화되는 안을 가져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원래 재건축의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을 이제 세 채 정도까지 네. 봐주는 걸로 이제 그런 정도로 양당이 합의를 하고 저희도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는 대신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법제화해서 네. 이제 전월세 들어가신 분들이 네. 안정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네네네. 정부 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정부 여당에서 겉으로 내세우는 사항은 핑계라고 그럴까요? 이런 건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전월세 값이 오히려 폭등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오를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네. 한다면 예. 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네네. 이렇게 정치적인 절충을 한 것이죠. 사실상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네네.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특히 서민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배려를 해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네네. 경제가 어려운 것에 그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재벌과 투기꾼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장윤선의 팟짱.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도 그렇고요. 또 세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또 기업인 가석방 문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서민 경제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짜고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특별히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정부가 가져가려고 할 때 뭔가는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먹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여당은 전혀 그런 게 먹히지 않는 구조여서 더 답답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경환 경제팀이 빚내서 집 사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이제 투기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기대심리를 막 올려서 집을 사면 뭔가 그 집값이 오를 것처럼 부풀리지만 국민들은 그걸 전혀 듣지 않고 있거든요. 믿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만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주의 정책이고요. 보수주의 정책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이데올로그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도그마에 지금 빠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해서 그건 다 교황님도 없다고 했는데. 재벌과 투기꾼들이 잘 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낙수물 떨어지듯이 서민 중산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이것이 과거 경제 이론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경유착에 의해서 현 정부가 재벌 친화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 도그마를 이용하는 게 뭐 경제 이론에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경제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네. 그것이 작동하건 안 하고는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 뭐 그런 증거가 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가면서 네. 재벌과 투기꾼에게 유리한 정책을 계속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1920년대 미국에서 네. 시작된 이후에 네. 보수주의 정당이 그 집권을 하면 네네. 반복되던 이런 정책이거든요. 1920년대부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20년대 바로 이런 정책을 취했다가 대공황이 온 것이고요. 네. 1980년대 이후에 특히 그 부시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2010년도 들어와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런 정책을 취해서 2008년도에도 또 대침체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왔던 것이죠. 네. 지금 한국 경제도 내년에 네네.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그런 대공황이나 대침체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바로 그런 위기를 조장했던 정책을 정부가 고집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관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실제로 저희 지난 시간에 유종일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유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특히 금융 분야에서 제2의 IMF를 부르는 그런 그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 경제의 경우에 지금 빚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는 당장은 문제가 없을 건데요. 네. 만약에 대략 내년도 경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안 좋아져서 네.
기업의 연쇄 부도가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가게에서 부도가 좀 크게 일어났을 때, 네. 아무래도 이자율이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미국에서 금리가, 금융 완화 정책이 지금 이제 종료가 됐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게 되면, 네. 제3세계 국가들에서 위기가 터질 수 있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한쪽에 있습니다. 네. 이미 이 석유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져서요.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다소 도움은 될 건데요. 네네. 반면에 러시아라든가 지금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은 아마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 네. 한국 경제가 과연 저렇게 빚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요번에 그 모뉴엘이라고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보았다시피 네네. 아직도 분식 회계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휴,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SK라든가 뭐 이재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SK 회장, SK나 뭐 이제 CJ라든가 이런 네. 재벌 회장들이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전부 분식 회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겉으로 보기보다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았는데, 네네. 이런 경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러시아 디폴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우리한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1920년대 대공황 시절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우리 경제가 또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계속 생기는데요. 이 와중에 정부가 원샷법이라는 거를 또 내놨어요. 이를테면 기업이 그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또 이 계획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상법이나 세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규제를 뭐 단일 특별법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그래서 원샷이다 해서 이 원샷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계속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때 규제는 없애주고 금융과 세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결국 이것도 재벌한테 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법이 정부에서는 경제를 좋게 하는데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육주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이런 법이 나오는 거 이제 배경을 보면은요. 네. 정부가 무슨 창조 경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없는가 보게 되면 한국의 경제의 경우에는 제가 뭐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벤처 기업들이 기업을 만들었다가, 네네. 그 다음에 그 도산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인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패자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9번 실패하고 10번째 성공해서 뭐 거대한 기업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 그냥 자주 거론되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네. 그런 제도들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네. 금융기관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네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을 때 문제가 되는 책임은 금융기관에게 떠안기고 이렇게 그 벤처기업인들이 그 기업을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런 걸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창조 경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창업을 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애들 학교를 보낼 수 없는데 누가 창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정부가 창조 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호기롭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뭐 지금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 다시 안 좋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에 의해서는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기 좀 어렵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쉬운 방법이 저희 야당에서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네. 즉 중산층과 서민에게 이제 그 지갑을 두툼하게 해줘서 네. 거기를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한테 주도권을 뺏길 우려 때문에 그럴까요? 뭐 하여튼 이 정책은 뭐 안 하기로 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보수주의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불리한 그런 그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래서 금융기관에게 유리한 규제는 내버려 두어서 기업인들이 창업하는 것, 그러니까 벤처 기업인들이 창업하는 것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네. 대신에 재벌들에게는 더 특혜를 주자. 재벌들을 위한 규제 완화를 더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현 정부의 유일한 출구 전략인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도 그 정부 관계자를 만났더니 네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것을 내년도에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나. 내년도 경제 어떻게 살릴 거냐 그랬더니 그런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이 정부 정말 큰일 났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뭐 사실상은 그 현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는 고갈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 걱정인데요. 정말 그 도처에서 국민들은 살 수 없고 특히 노동자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그 다 굴뚝 위로 또 전광판 위로 올라가서 정말 생존권을 걸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이렇게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벌 친화적 정책을 쓰면서 가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가정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오늘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동안 보여준 게 없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정책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좀 했는데요. 혹시 이런 그 측근, 박 대통령의 측근조차도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이게 좀 경제정책 전반에 국민을 위해서 말이죠. 경제정책 전반을 좀 세판 짜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김광두 소장의 이런 진단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좀 우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측근이라기보다는 잘린 측근이죠. 그렇죠. 대선 때는 도움을 줬는데, 네. 그러니까 대선 때 도움을 준 분이 뭐 김광두 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의원 같은 네. 경우도 이제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사실 저희 야당 쪽에 주장하고 더 가까웠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네네. 사실 그걸 공약으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짓말 공약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기대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일방적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바꾼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우려를 김광두 원장이 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김광두 원장도 사실상 재벌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분인데요. 네. 그런 분까지 지금 이제 저렇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현 정부가 거의 극단으로 지금 치달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야당의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야당이 그동안 사실 제기해 왔던 것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했던 것이 네. 경제 민주화고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 2012년도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저희는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거나 집권을 한다면 네.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네네.
한 번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남았거든요. 이제 연말이고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앞서 지적해 주신 재벌과 투기꾼을 위한 경제, 그러니까 서민경제,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재벌과 투기꾼을 위한 경제를 3년간 지속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냥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이 중대한 국면에서 야당에게 주도권을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뒤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된다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분들의 현 정권의 특징은 네. 굉장히 그 선거를 잘 치른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재벌 특혜적인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런 정책이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네네.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가시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내후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정책이 바뀔 겁니다. 이른바 거짓말 3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네. 또다시 그 본인들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네.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사탕발림 정책들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나올 겁니다. 선거를 아마 앞두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정책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나올 거고요. 네. 그런 정책에 의해서 아마 일시적으로 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마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야당의 정책을 좀 받아들이겠죠. 네. 그런데 역시 이제 그것이 진정성은 없는. 예를 들어서 그냥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한 정부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아마 경제 정책이 바뀌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 정부가 내세운 이 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갈 것이고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책을 바꾸긴 할 텐데 그 바꾸는 정책 역시 거짓말이다. 실제로 서민을 위한 진정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진단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